자, 3월 모의고사 설명하느라 조금 녹화를 늦게 시작했고요. 집안 좀 치우고. 일단 지금 뭐 수특 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전과정이잖아요. 첫 번째 지문이. 그래서 전과정은 또 프린트로 볼 거여서 그거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하나씩. 아이고.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네는 누구야? 아무도 몰라? 뭐라고? 야, 너 안경을 좀 써. 아무도 몰라? 그러면 얘네가 득본가 보지? 왜냐면 제가 요즘 좀 됐죠. 작년부터 이제 아이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요즘 제가 또 아이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해밀이 예체파라는 예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제가 미연이란 친구도 알게 됐고, 또 르세라핌의 채원이란 친구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그 알고리즘에 이렇게 제가 여자 아이돌을 막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갑자기 서른이란 친구도 막 소개를 해주고, 알고리즘이 엔믹스라는 그룹이 있어 이러면 제가 이렇게 약간 식견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름 넓혔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내가 누군지 한 명도 모르겠어서. 아하,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거 보면 아직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발전했죠. 제가 작년 초인가? 저랑 이제 아내랑 앉아있고 제 친여동생이 뒤에 앉아있는데 음악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거 가수 누구였더라? 근데 이제 내가 핸드폰 그 멜론 같은 거 틀어놨으니까 보면서 르유세으 라우핌 이렇게 읽으니까 제 아내랑 동생이 저를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그걸 왜 그따위로 읽냐고. 아니, 영어가 미개한데 어떡해. 영어는 발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레르스레아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지금은 전 잘 알고 있죠. 르세라핌의 채원과 사쿠라라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둘밖에 모르나 보네. 근데 되게 제가 채원을 좋아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르세라핌의 어떤 그런 컨셉은 내가 따라가긴 좀 어려운 느낌인 것 같아. 저번 노래도 그렇고 이번에도 갑자기 이번에 또 신곡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시느라 나왔는데 갑자기 막 뮤직뱅크 또 이제 그런 거 봐서 갑자기 막 발차게 되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라가기엔 조금 앞서갔는데 이제 그때 느꼈죠. 내가 어릴 때 싸이가 처음 나왔을 때 싸이를 보던 어른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처음에 싸이 나왔을 때도 그때는 다 아이돌들이 막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가수들이. 왜 조폭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살찐 애가.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르세라핌 좀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좋아는 하는데, 물론 제가 최고로 지금 좋아하는 그룹은 여자 아이들이긴 한데
자, 보시면 이제 정과정이거든요. 뭐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면 뭐 간략하죠. 근데 정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갈래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먼저 하셔야 돼요. 갈래가 고려가요거든요. 고려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전시 들어갈 때 뭐 향가 때도 처음에 설명을 했었죠. 고전시 같은 경우는 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미리 배워두면 낯선 작품을 보고도 아 이게 어떤 갈래구나, 그럼 어떤 특징이 있구나, 특히나 뭐 형식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서 먼저 지울 수 있으니까. 자, 고려가요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언제겠어? 당연히 고려겠죠. 고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중요한 건 작자층이거든. 근데 고려가요는 작자층이 주로 평민 계층이 노래한 시들이 고려가요입니다. 물론 제가 정과정은 평민이 아니긴 한데. 자, 그러면 평민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들이 주로 나오게 됐을까? 어떤 주제들이? 약간 나쁘끄러운 표현이긴 한데, 오씨. 진솔한 뭐 삶의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네요. 뭐 수능 쪽에서는 얘기하기 조금 껄끄럽기는 한데, 이제 남녀 상열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녀 상열지사. 근데 남녀 상열지사가 뭐 내신에서 보통 나오면은 남녀 간의 사랑 이별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색드립이에요. 이제 평민문학에 사실은 얘기하지 않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색드립이거든. 약간 성적인 어떤 뉘앙스들. 그래서 실제로 고려가요 보면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가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작품 이름 기억 안 난다. 만원사인가? 어떤 작품 보면 이별시야. 근데 사랑하는 임께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 주신다면 얼음으로 만든 이불을 녹여버릴 거야,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녹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드라이기로 녹이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평민문학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여기까지 그럼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잖아. 그럼 이제 형식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자, 형식.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율이 있겠죠. 몇 조? 3, 3, 2조. 주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를 반복해 준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정과정은 애초에 느낌이 좀 다른 고려가요기는 합니다. 왜냐면 정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가요 초창기, 고려가요에서 뭐 시조로 또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시기 때문에 약간 고려가요의 딱 그 정확한 틀에 들어가진 않아요. 3, 3, 2조다. 자, 그러면 그럼 3, 3, 2조면 보통 이제 가시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의 반복이 있고. 자, 그러면 3, 3, 2조네. 그러면 음수율이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어? 음보율 따라오겠죠. 그래서 얘는 3음보였습니다. 3음보. 근데 3음보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3음보를 전통적,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민요가 3음보가 많았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음보 대신에 전통적, 민요적 율격이라는 말도 쓰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분연체, 분절체 같은 말이거든요. 즉 연이 구분돼 있다라는 거야. 1년, 2년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 이제 정과정은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정과정은 고려가요 예시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어쨌든 고려가요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너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중요한 게, 이거 편의상 밑으로 쓸게요. 여기다 또 쓸 게 있어가지고. 후렴구가 존재하고요. 중요한 건 여음, 조흥구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여음과 조흥구라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추임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보통 해석을 안 해요. 왜? 여음이라는 건 남는 소리란 뜻이고 조흥구라는 건 흥을 만드는 구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추임새인 거야. 허 이런 것처럼. 그럼 이런 게 대체 왜 생겼냐라는 거야. 이 고려가요라는 거에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시대의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자, 고려에서 이제 조선 때로 넘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향가 때랑 똑같아. 고려 시대에 우리 말이 있었어, 없었어? 또 없다 그러냐? 우리 말은 있었지. 문자가 없었을 뿐. 근데 얘도 똑같단 말이야. 어쨌든 간 우리가 얘를 배운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고려시대는 우리 말이 없었잖아. 그렇다고 뭐 향차를 썼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정작 이게 기록이 언제 되는 거냐면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되기 시작해. 성종 때일 거야 아마. 근데 왜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기록에 미친 민족이잖아. 야, 조선 왕조실록 봐봐. 이게 말이나 되냐고. 야, 조선 왕조실록이 중국 전체 역사서보다 많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또 이제 임금이 얘기를 한 거야. 야,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좀 기록해봐. 그 기록을 한 가사집이, 안 쓸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악장가사, 악학괴범이라는 거야.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차피 뭐 내신이 아니고서야 정과정이 악장가사에 실려있냐 악학괴범이 이딴 거 안 나오거든 수능엔. 물론 내신엔 나온다. 내신은 외워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거를 다 모아봤어. 밖에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근데 그 중에 괜찮은 노래들이 있었어. 야, 이거 괜찮은데? 뭐 가사나 아니면 뭐 멜로디가? 야,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자? 우리 이거 야, 몇 개 궁중음악으로 쓰자. 우리 뭐 제례할 때 쓰자. 아니면 회식할 때 쓰자. 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작자층은 평민이었는데 청자층이 누가 돼버린 거야? 왕족이 돼버린 거야. 오케이?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 왜 다른 생각 안 나냐? 이 작품의 내용과 이질적인 내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어떤 내용들? 송축,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죠. 송축,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는 게 송축이에요. 송축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추임새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음이나 조음구. 왜? 노래니까. 보통 이제 고려가요에서 이런 것들은 악기 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야, 그런 생각을 해봐. 그 고려가 보면 가실 아까 얘기했잖아. 야, 가실이라는 건 되게 슬픈 이별 노래거든. 야, 근데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태평성대 막 이런단 말이야. 이상하죠. 그죠? 또 지금 추임새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소리라 그랬잖아. 뭐 다른 뭐 청산별거 보면 얄리 얄리 알랑숑 얄라리 알라 그냥 신나거든. 이거는 근데 역사는 반복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가 얼마 전에 뭐야 또 그런 알고리즘의 은총을 받으면서 아이돌의 이렇게 막 노래들을 막 또 뭐 듣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막 그 가수들 여자 아이돌이 나오더니 갑자기 막 따따띠리 따따 뚜따 띠따 막 이러는 거야. 이건 대체 뭘까? 누굴까? 얘네들은 띠따 따따 막 이러니까 봤더니 뭐 아일리시래. 신나잖아. 의미는 없어요. 야, 따따 띠따 뚜따의 의미가 어디 있어. 하지만 신나잖아.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고려가요라는 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내용적인 거랑 형식적인 측면인 거고, 너무 중요한 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쓸까? 고려가요는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요? 해석이 안 돼. 야, 이거 고려말이야, 고려말.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야 뭐 중간중간 당연히 되는 부분이 있지. 근데 뭐 정과정 보면 갑자기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져라 아우 밑에 뭐 벽이시더니 누러시나이까 말힛 말이신겨 살을 뿐겨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는 중세국어도 아니야. 고려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고려가요는 철저하게 암기 싸움입니다. 진짜 잔인하게도 만약에 내가 고려가요를 대비 안 했어. 근데 실제 시험에서 고려가요가 원문으로 나왔다. 그럼 그거 터진 거야. 농담이 아니라 예비고일 수업하는데 얼마 전에 고려가요가 나와서 설명했거든. 근데 걔가 나한테 물어봤어. 쌤 이거 중국어예요? 샥샥히 쉐모레 별에 나는 이거였거든. 바삭바삭하는 모래 그 별 안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해석 안 돼요 원문 나오면. 근데 나 헷갈린다. 다 수특 덮었지? 이거 전과정 수특에 원문 실려있냐 번역본 실려있냐? 내가 피고 있어서 뭐 번역본이 나와있긴 하네. 그럼 아마 수능도 번역본이 나올 거니까 조금 부담은 덜하긴 한데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과정의 내용적인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밑에 핵심 정리가 먼저 있죠. 그죠? 이게 고려가요 중에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거든요. 작가는 정서고요. 근데 지금 정과정이잖아. 이 사람의 호가 과정이어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시 제목이 없어서. 이것도 해야 되나? 호? 이거 소설에서 할 건데. 나왔으니까 할까? 호는 소설에서 합시다. 아니야, 소설은 할까 항상 긴데. 줄거리 설명해야 돼서. 나왔으니까 하자.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줏대가 없어가지고. 나왔으니까 합시다. 뭐 호가 나왔으니까. 고전 소설에서 호 중요하다 그랬죠. 그 인물 평가할 때. 그러니까 호와 자가 있거든. 그냥 쉽게 말하면 별명이야, 별명. 정말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있는 이유가 중국은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건 패드립이었거든. 아주 옛날에 중국은. 예를 들어 내 이름이 상현인데 나랑 안 친한 누군가가 상현아, 상현씨 이러면
이 새끼가 우리 부모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니까 패드립인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럼 이름 말고 뭘 불러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부를 수 있게. 근데 자라는 건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부모님이 지어주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을 약간 두 개 짓는 느낌인 거지. 근데 내가 뭔가 나를 부르는 다른 이름을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호예요. 이건 자기가 만든 별명인 거야. 그래서 호하면 우리 아는 거 하나밖에 없죠. 백범, 김구. 그럼 김백범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백범이라는 건 김구 선생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이 중세 그 중국 배경이면 호가 거의 안 나와요. 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자라는 것도 나오면 인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날 했던 거죠. 두 번째 줄에 참소로 귀양 같다. 참소는 모함이었죠. 참소, 참언. 근데 이게 되게 슬퍼. 이거 모르면 치해석 안 되거든. 밑에 곧 소명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 알았어. 이제 근데 다 아는데도 임금이 아유 정서야.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쟤네 반대편 애들이 막 지라니까 야 너 귀양 갔다가 야 금방 다시 부를게. 그냥 잠깐만 가 있어. 알아. 이래 놓고 20년을 쌩간 거야. 그러고 쓴 시예요. 얼마나 슬프겠니. 그래서 밑에 뭐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뭐 오른쪽의 특징은 이제 지문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문을 보면 지문이란다. 특징을 보면 특징의 첫 번째가 뭐야?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의 그거여서 얘가 지금 고려가요의 특징이 많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면 밑에 뭐 낙구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지문 보도록 합시다. 출전은 악학괴범이라고 써있네요. 뭐 전 항상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자, 지문 봅시다. 내 님을 그리와 운이나니 그랬거든. 자, 그럼 님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럼 요것도 중요한 거 나왔다. 아이고. 자, 지문에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야. 특히 남자인 작가들이. 뭐 현대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김소월이라던가 아니면 한용운이라던가 뭐 고전으로 들어가면은 정철이 되게 유명할 거고 얘도 그렇고. 여성 화자를 내세우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여성 화자를 내세울까? 여성 화자를 내세우면 첫 번째, 서정성이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 봐봐, 갑자기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저기서 질질 짜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오, 저 찐따 새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여자아이들의 뭐 미연이나 아니면 박보영 누나가, 언니가 저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눈물이 막 또르르 흘러.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아이고 저런, 그런 나쁜 놈이 우리 보영 누나를, 이럴 거 아니야. 더 애틋함이 올라간다고. 근데 물론 문득 든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박보검이 저기서 지지를 짜고 있으면 애틋하지 않을까? 약간 그냥 외모지상주의 같기도 하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외모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쁜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서정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야, 한용운 씨 봐봐. 뭐 님의 침묵 보면 한용운 사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면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스님이니까 머리를 밀고 계시고 또 목이 되게 짧으셔. 약간 그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진짜 막 이렇단 말이야. 야, 근데 님의 침묵을 봐봐.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혜님은 같습니다. 야, 이러면 내가 보낸 거 같잖아. 이상해진다고. 서정적이어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한용운의 사진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앞으로 막 한용운 시들 보면 자꾸 한용운 생각나.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런 것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시여서. 사실 김소월이나 한용운은 해당 안 돼. 고전시에서 해당이 되는 거야. 특히나 이런 작품들. 왜? 정철시 내신에서 했던 친구들은 다 알 텐데. 특히나 뭐 송민곡이나. 이게 이제 충신 연주지사 아니면 연군 지정 이런 걸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방식이거든. 연군 지정이 뭐야?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란 뜻이야. 여기서의 연도 사랑하다란, 주인을 사랑하다란 뜻이고. 자, 그러면 대체 이게 왜 여성 화자를 내세우면 생기냐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허리 굽히기 싫어서 여기 쓸게요.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 충이라는 걸 뭘로 치환한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치환을 해버린 거야. 왜? 임을 임금으로 놓고 여성 화자를 나로 놓은 거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야. 자, 충이라는 거는 특수한 감정이거든. 왜? 야, 일반 뭐 백성들이 충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 쉽지 않아. 임금을 뭐 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냥 막연하게 따를 뿐이지.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어때? 얘는 보편적인 정서지. 즉 누구나 다 더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시의 목적이 뭐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방법이겠지. 그래서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이 충신 연주시사의 효시라고까지 본단 말이야. 효시 모르시면 안 되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신하들이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을 보고 미쳐 돌아가는 거야. 와, 이런 방법이?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의 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낸 거죠. 사실 유배만 가면 다 이래. 유배만 가면.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 화자를 내세웠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여성 화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워서 울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다 보니까 철저하게 남녀를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해야 될 거거든. 근데 이 당시에 남자가 이별해서 운다? 아씨,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여성 화자라고 보셔야겠죠. 얘기했잖아. 생각보다 남녀의 그런 역할이 흐릿해진 게 얼마 안 됐어, 진짜. 나 어릴 때, 한 30년 전 때, 나 미취학아동일 때. 야, 그때만 해도 명절에 나 부엌 못 들어갔어. 부엌 들어가면 할머니가 고추 떼버린다고 막 내쫓고 그랬단 말이야. 어디 남자가 지금 부엌 들어오냐고.
우리 할머니 세대 때만 해도 그랬다고. 조선시대 당연하겠죠. 이런 거 가지고서 또 이 새끼는 계몽이 덜 됐네. 이 여성 뭐 이런 안 돼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봐야지.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백설공주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모두의 기대대로 망하고 있죠. 우리의 백설공주가. 자, 산 접동새와 나는 이슷하요이다. 이슷하다는 아예 각주 줬죠? 그럼 만약에 수능에 기출이 된다면 이거는 각주 안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우리 방학 때 다 봤죠? 각주 잘 안 주는 것들. 자, 그래서 접동새랑 나는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접동새 봤던 것 같네. 왜? 뭘로 봤지? 접동새. 이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X된 거야. 내가 수업한 것 같거든. 계절감. 봄을 상징하는 새이며, 물론 여기서 사실 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중요하다 그랬어, 이 새는? 보통 이별, 슬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새라 그랬으니까. 접동새, 심지어 부르는 이름도 많다 그랬지. 접동새, 귀척도, 소쩍새. 근데 이게 지금 대답이 안 나오고 생각이 안 나면 시를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힌트를 덜 가져간다는 얘기라고.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시간이나 속도나 지문의 접근 차이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성하시고요. 이거 머릿속으로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접동새랑 나랑 비슷하다. 그래서 요거 감정이입입니다. 접동새의 감정과 지금 나의 상황 감정이 비슷하다. 내가 그리워하는데 접동새랑 나랑 비슷하니까 접동새도 그리워서 울고 있다는 얘기니까. 감정이입은 다음에 조금 설명할게요. 감정이입까지 하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감정이입은 조금 긴 내용이거든요. 아니시며, 사실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가. 사실이 아니시며, 거칠으신 날 거짓인 것을 여음이라 그랬죠. 오케이. 그럼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모함하는 말이. 참소당했다 그랬잖아. 잔월 효성이 아르시리이다. 제 잔월 효성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새벽의 별과 달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초월적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 하늘이 아실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조선시대 도 많이 썼잖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런 뉘앙스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할까? 20년 귀양당했으면. 넋이라도 님은 한데 한 곳에 녀져라. 자,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다. 녀져라. 이게 기본형이 녀다거든요. 녀다. 이게 뜻은 가다란 뜻이야. 기본적인 뜻은. 근데 가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의역이 되게 많이 돼. 뭐 시간을 보내다 또는 함께 지내다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되게 많이 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작 중요한 원래 뜻은 안 외우고 의역만 외우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원래 뜻을 외우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그 연이란다. 열구름.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열 구름. 지나가는 구름. 그래서 보통 얘는 간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나가는 구름이 해를 가린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또 그럼 열비는 뭐겠어? 지나가는 비. 년대는 뭐겠어? 갔던 대. 오케이? 그러니까 가다라는 뜻을 모르고 계시면은 여다가 해석 필요한 것들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다라는 것 뜻, 기본 뜻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역시라도 님과 한 곳에 뭐 가고 싶다, 아니면 지내고 싶다, 있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은은 여음이고. 벽이 시더니 뉘러 시니까 이게 해석이 두 개로 되거든. EBS는 우기더니라고 했네요. 이게 우기시더니로 하는 해석이 있고 어기시더니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기시더니 더 메인이기는 해요. 우기시더니면 이 밑에 거랑 연결이 좀 되거든.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시던 이가 뉘러시니까 누구십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그래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고. 근데 이걸 어기시던으로 해석을 하면 약속을 어기시던 이가 누구십니까거든? 그럼 누구 까게 되는 거야? 임을 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EBS는 우기시던으로 해석을 해놨다. 말힛 말이신뎌 헐뜯는 말이십니다. 그래서 EBS도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그래서 EBS 이제 나를 뭐 헐뜯는 무리들의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역이 들어가는 거겠죠. 사릇뿐려 슬프구나.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 님이 나를 하마 니즈 신이니까 하마 아셔야죠. 설마, 벌써, 아마 뭐 이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EBS도 그냥 하마라고 써놓네요. 그래서 이거 히포 이러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아소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향가의 낙구를 계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지금 감탄사로 시작하니까. 도람 들으셔 괴우셔서 다시 들으셔서 사랑해 주세요. 뭐 괴다는 많이 했죠. 그렇죠? 아닌가? 처음인가? 그러네. 처음인 것 같긴 하다. 근데 괴다는 다 아시죠? 괴다는 사랑하다죠. 다만 중요한 거 이거는 거의 관동별곡에만 나오는 거기는 한데 소미인곡에만 나오는 거긴 한데 괴다가 정말 턱을 괴다도 있죠. 그죠? 문맥 좀 봐야 돼. 그냥 괴다 나온다고 무조건 사랑한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연 관련 시면은 괴다에서 무조건 사랑 가져가시면 안 돼요. 혹시나 거의 없기는 해요. 혹시나 그니 요 정도의 내용 잡아두시고 자 그럼 우리 10분만 끊었다가 우리 지문하고 문제 훑어봅시다. 근데 문제는 뭐 다 딱히 별게 없었던 것 같아서 아이고
깨어나세요, 용사요. 자, 그리고 내신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들 내신이 이제 뭐 한 달 정도 보통 남았죠? 4주? 저도 뭐 이번 주부터 고1 내신 들어가긴 했으니까. 어차피 고3은 지금 다 수특 쓸 거잖아요. 수특 안 쓰는 학교 있나요, 내신 지금? 다 수특 쓰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자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 수특 결국 문제를 풀려면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수특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는 요즘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뭐 서점 가시면 일단 얘가 제일 유명하기는 해요. 이게 백발백중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건 좀 옛날 거죠? 2018년 거라서. 이제 수특 평가 문제집이라고 얘네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서점 가면 되게 많아, 이런 게. 뭐 메가스트리에서 만든 것도 있고. 왜? 왜? 그거 내신이 국내 말고 다른 것도 해요. 보통 일반적인 학교는요, 그 학교 교과목은 그런 식으로 엄매나 화작을 걸어 놓지만 그냥 수특 문학 독서 나가는 학교가 보통 일반적이긴 해요. 엄매한다고? 수특 없네요. 와, 그게 맞. 다시 한번 학교생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거는 이유가 하나로밖에 생각될 수가 없는데? 학교생들이 수특하기 싫으니까, 귀찮아서. 야, 좀 충격적이네. 엄매만 한다고? 와, 너무하는데? 소름이다, 지금. 자,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보통 이제 제가
방금은 불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껐고요. 어쨌든 수특을 보시긴 해야 된다. 야, 충격적이네. 자, 수특 문화 봅시다. 자, 46쪽이죠. 그죠? 이제 고전시는 저번에도 했지만, 문제랑 이런 거보다는 일단 지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배경시빨이 중요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시는 다 봤고, 나시 봅시다.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거미, 청자네요. 근데 거미한테 말 걸고 있죠. 그러면 의인이죠. 얘기했었죠, 의인은. 앞길에 거미줄을 쳐 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비. 거미줄에 걸리게 해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 다오 그랬죠. 화자의 상황이 세 번째 줄에 나오네.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나비. 아, 뭐구나? 이별의 상황이구나. 그럼 나비가 임이 될 거고. 자, 좀 중요한 거 나왔네. 꽃은 그럼 뭐가 될까? 꽃. 다른 여인. 질투의 대상. 아, 이 새끼 갈아탔구나. 하긴 갈아탔으면 다행이지. 바람 폈구나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인가? 고양시에서 살인사건 하나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제 다른 여성분의 머리를 칼이었나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근데 이유가 그거더라고. 치정인데 이제 불륜과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불륜녀가 와가지고 아내의 머리를 깬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내가 읽고서 난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내도 똑같은 기사를 보더니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내가 깬 거 아니었어? 이러니까 아니래, 불륜녀가 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바람을 피시려면 목숨을 걸어라. 그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요즘 되게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미줄에 걸리게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다오. 임에 대한 원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 이제 볼 수 있는 개념 하나가, 붓길 좀 바꿀게요. 볼 수 있는 개념 하나가 백설공주 본 사람 있니? 허허,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백설공주 보고 감상문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보기는 싫은데 내용은 궁금하니까 보시고 감상문 써주세요. 자, 우의적이라는 거는요, 이게 우의적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돌려서 얘기하는 게 우의적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 새끼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거미로 돌려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우의적이라는 거에 하위 갈래가 있거든? 뭐? 하위 갈래로 우화라는 게 있어요. 우화라는 건 뭐야?
동물을 사용해서 돌려 말하면 그게 우화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만한 우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솝우화. 그죠? 그래서 이솝우화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그 여우랑 두루미랑 서로 막 연맥이는 거 보면 그게 그냥 여우랑 두루미랑 연맥이는 내용이 주제인가? 아니죠.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걸 다른 이야기로 돌려 말하는 거죠. 그게 우화입니다. 그래서 우화와 우의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긴 하니까 알아는 두시고. 자, 이제 문제 좀 볼까요? 문제 1번. 자, 키워드 보시면 선택지 1번은 공간의 이동, 2번에 시어의 대비, 3번은 인용 문답, 4번에 반어, 5번에 말을 건네는 방식. 우리가 다 했는데 반어를 아직 안 보긴 했는데 반어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반어 역설도 보려면 너무 길어지는 거라서. 자, 그럼 이건 뭐 하나하나 쪼개 갑시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가시를 먼저 봤거든요. 이유는 가시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꾸로 여러분들이 나는 가시가 배경이 있지만 나시가 짧으니까 나시 먼저 볼래. 이것까지도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 1번 보시면 가에 공간이 이동 없어서 X. 3번 다른 사람의 말 인용 없어서 X. 4번에 반어 없어서 X. 5번에 말을 건네는 방식.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막 물어봤으니까. 아,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5번에 있겠구나. 줄여놨고. 물론 나시를 먼저 보신 분들은 순서가 다르겠죠. 그리고 문제 2번에 보기 보니까 정과 정국은 뭐 고려말, 한시, 악학계번 뭐 등등등등. 이거는 배경 있으면 좀 더 쉬웠을 거고. 그래서 일단 얘도 가만 가지고 선택지들을 좀 훑어봤어요. 선택지 1번. 가는 계절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없었죠? 그러면 동그라미. 명시적 무슨 뜻?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슬픔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그럼 아예 지문에 슬프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택지 2번. 가는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슬프도다 아니면 사랑의 주소서. 슬프도다는 바람이 아니구나. 어쨌든 2번에 가도 동그라미. 3번.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은 보기. 이거는 근데 지금 못 건들겠네. 아직 보기 안 보고 가만 가지고 봤으니까. 문제 4번. 가는 물음의 방식으로 원망. 누구였습니까? 맞네. 그럼 요것도 오케이. 5번. 가는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서두라는 건 글의 앞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립고 산 접동사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기 가지고 골라야겠네. 그럼 그 다음 보기 봤어요. 매일같이 임생각에 옷깃이 젖어 흡사 봄산에 접동새 같네. 옳고 그름을 묻지 마오 잔월효성은 알리라 그랬네. 자, 그럼 선택지 1번. 보기 2는 계절감을 드러냈다. 봄산 지우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뭐야? 함정 하나 팠네. 나도 지금 봤네. 가에서 함정 하나 판 거야. 뭐? 접동새. 접동새 이거 봄인데? 근데 함정을 어떻게 파놨어? 명시적이라고 파놓은 거지. 이래서 선택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함정인지도 몰랐으면 그거대로 가슴이 아픈데. 왜냐면 계절감을 줬으면은 접동새를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근데 그거를 못 잡고 이걸 지웠으면 그죠? 아예 함정인지도 몰랐으면 가슴이 좀 더 아프죠. 선택지 2번. 보기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없었죠? 오케이. 3번. 간결하게 축약됐다. 옳고 그름 묻지 마오 잔월요성은 아리로다.
훨씬 더 뭐 짧으니까. 근데 이건 조금 모르겠어. 왜냐면 간결하게 축약이라는 게 조금 주관성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지우진 못하고 일단 넘기기는 했어. 근데 4번에 이럴 땐 어때? 항상 명령 쪽 어조. 명령 쪽 어조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원망의 마음도 뭐 지금 보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문제 3번 보시면, 자, 보기에서 나왔죠. 유사성도 있고 뒤에 우의적도 있고. 아까 우의 설명했었죠. 그래서 우의 잡았어야 했고. 자, 3번에 뭐 선택지 1번 보시면, 이건 뭐 쉬우니까 답 먼저 봅시다. 선택지 4번 보시면, 나의 꽃 위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꽃에 빗댔다. 꽃은 뭐라 그랬었지? 다른 여인으로 봤어야지. 그러니까 3번의 답은 4번이 돼야겠죠. 됐니? 자,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할 것들이 있으신가 훑어보시고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괜찮니? 네. 조금 고민을 했는데 비문학보다는 문학을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요거 시 하나만 더 보고, 비문학은 양자역학 설명할 게 좀 길거든, 배경 지식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 환율이랑 금리 배경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요거 좀 더 보고 일단 그 양자역학이랑 그거 설명 좀 하고 과학 지문은 다음 주에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비문학이 먼저 끝나. 문학보다는. 자, 49쪽 보시면은요. 자, 시조인데, 시조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는 좀 해야겠죠. 그죠? 시조. 시조. 자, 근데 시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했던 거라 거의 다 아실 거라서 좀 가볍게 보고 갈게요. 시조 시대가 언제예요? 이제 조선 시대에 가장 흥행한 갈래죠. 근데 이거 내신에서 함정 파. 정확하게 따지면 시조는 고려부터 시작은 된 거야. 고려 중기 말기부터. 그래서 이거 함정 파는 경우 좀 있어서 어쨌든 시조는 고려 시대부터기는 하다. 자, 좀 뜰까? 자, 그리고 작자층이 누구다? 양반. 뭐 같은 말로 사대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았다? 있어 보이게 표현할까요? 성리학적 질서를 주로 담았다. 그래서 우리 고전시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자연, 충 또는 사회 비판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게 됐다. 뭐 내용적으로는 이런 내용일 거고 형식적인 내용을 봐야 될 텐데, 형식적인 구조를 봐야 될 텐데. 자, 음수율 3, 4, 4, 4조가 일반적이었죠.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의 반복이 일반적이었고,
자, 그러면 음수율 정해져 있으니까 음보율 따라오겠네. 몇 음보? 4음보.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 이제 3장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표현을 중학교 때부터 흔하게 배우죠. 쌤, 6구는 뭡니까? 이 시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를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구다. 그래서 3장은 초장, 중장, 종장 다 타면 45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자, 종장의 첫 어절은 몇 글자? 3글자. 이거를 꼭 지켜주는 편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은 3543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긴 했고요. 항상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대략 이랬다. 됐니?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조선 중기에서 말기로 가면 이 시조에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작자층의 변화가 생기죠. 작자층이 양반에서 뭘로 바뀌게 돼? 평민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당연히 담는 내용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왜? 자연? 야, 평민이 지금 자연 즐길 여유가 어딨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연 쌩까. 충? 야, 평민들이 임금 볼 일도 없는데 충이 어딨어? 충도 쌩까. 그러니까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사랑 이별 얘기야. 당연한 건데. 어떤 얘기들?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왜? 어쨌든 간 약자들이니까. 양반 세력에 비하면.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네. 평민문학이나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해? 풍자와 해학을 사용해서 표현하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평민문학에는 풍자와 해학이 많이 녹아 있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뭐도 바뀌게 돼요? 구조도 살짝 바뀌게 돼요. 구조도. 왜냐면 평민들은 양반처럼 그렇게 완전히 규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자,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길어지냐면 보통은 단순 열거를 사용해서 길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왜냐면 그렇게 문학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딱히 안 중요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형식에 파괴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운율의 파괴가 보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설시조라고 표현을 하죠. 됐니? 그래서 사설시조가 나와서 시조가 사라졌다. 당연히 이런 건 아니죠. 약간의 변형이 생겼다. 이 정도까지. 됐죠? 그래서 시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지문들 좀 볼까요? 얘도 그렇게까지 내용이 어렵진 않았어서
다만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 1번이 기역, 니은, 디귿이긴 한데 기역, 니은, 디귿이 가나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문제 수는 똑같긴 하거든. 근데 문제 2번은 다 단독 지문이잖아. 문제잖아. 그래서 다지문을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보기는 했고.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경우 보면 보기에 뭐 첫 번째 줄에 만족감, 뭐 두 번째 줄에 낙향, 이건 고향으로 돌아가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지문 같은 경우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입신양명의 꿈이 좌절돼서 고뇌가 있었다. 이런 거 조금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는 유유자적이다.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다지문 좀 먼저 볼까요? 다지문.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영욕도 모르시면 안 되겠네요. 영예와 치욕. 공명은 이제 부귀공명할 때 그 공명이죠. 명예와 공. 동문에 개관하고 뭐 각주 있죠. 벼슬 그만두고 전려에 돌아와서 시골이네요. 성경 현전 책들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 3번 같은 경우 파하다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함정이긴 하거든요. 파하다가 무슨 뜻이야? 파하다. 마치다란 뜻이야. 마치다. 그래서 뭐 대학교 가면 이런 말들 좀 쓰거든요. 오늘 자리는 여기서 파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파하다. 앞내에 살찐 고기도 낳고 뒷매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이미 소유하니 뭐 내키는 대로 걷고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 깨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수 있니. 그러니까 위의 내용들 별로 중요한 것들은 없어. 핵심은 뭐다? 즐거움이구나. 마지막 줄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 태평하여 승화 귀진하면 뭐 자연에 있으면 그 좋은가 하노라 그랬네. 그럼 이거 전형적으로 나 자연 너무 좋아 이 얘기네. 자, 그러면 문제 2번 먼저 봤더니 자, 다에 대한 이해죠. 선택지 1번 영욕이 반 낙관적. 이거 미래 얘기가 아니죠. 1번 지우시고 2번 동문에 개관한다. 이것도 후에는 자연 친하니까 말도 안 되고 후에도. 3번에 타인의 능력. 야, 고기 다른 사람이 낚은 거야? 이것도 아니니까 지우시고. 4번 자신의 문제를 극복한다. 유유자적인데 문제가 어디 있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근데 문제 3번에 보시면 답이 4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성경 현전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다고 하는 것은 읽었단 얘기지. 그렇지? 읽고서 파하다, 끝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밑에 줄 이제는 멀리하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얘 또 읽었잖아. 지금 이미 여긴 자연이란 말이야. 이미 전려에 돌아왔어. 근데 읽고 끝냈어. 그럼 얘는 계속 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멀리하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파하다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조금 고민할 수는 있을 정도. 그러면 답이란다. 문제는 1번만 남았는데 그래서 나지문을 두 번째로 본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야, 확률.
니은 디귿이잖아.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 두 개 있는 거를 본 겁니다. 나지문. 강산 좋은 경을. 이거 한자가 없어 조금 아쉽네. 경, 한자 외우라 그랬죠? 경치. 왜냐면 볼경자 쓴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센 이 다툴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쏘니. 그래서 힘센 이와 다툴 것이었으면 나는 얻지 못했다. 진실로 금할이 없을세. 금, 이것도 한자 아셔야 되는데 금지하다, 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세 나도 두고 논이노라. 뭐를? 강산을, 좋은 경을. 이것도 자연 좋아하네. 자, 문제 1번에 선택지 2번. 니은에 대해 화자는 자신과 다투는 상황을 가정한다. 다툴 양이면. 맞네. 3번. 화자가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이다. 금할이니까 맞지? 그치? 근데 금할이 없는 것 뿐이고. 3번도 오케이. 4번. 니은은 화자가 만남을 기대하는 대상? 힘든 사람이랑 만날 거야? 답은 4번이겠지. 그러면 가지문은 안 볼 수 있었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되니?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보면 가지문 그래도 봅시다. 귀걸에 말뿐이요 갈이 없어.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그래서 보면 대비가 보이는 거죠. 갈이가 없어. 즉 비판이란 말이야. 말로만 자연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아니 가고 어쩔고. 화자는 가지. 그러니까 대비죠. 화자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초당에 청풍명월이. 청풍명월.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인데 얘도 뭘 표현한다? 자연을 표현한다. 자연이 나명 들명 들어왔다 나갔다 기다리나니. 누구를? 올 사람을. 그래서 의인 들어갈 거고요. 됐죠? 그래서 얘도 작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조금 애매한 게 뭐 다음에 고전시가 4도 시조기는 하지만 시조가 연계가 안 된 지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인가 9월에만 한 번 되고 한 5년 동안 안 됐었거든. 고전 파트는 보통 다 대형 가사가 됐던 상황이라 얘도 조금 시조는 비중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요즘 트렌드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고. 자, 질문할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괜찮니? 자, 그럼 우리 숙제 먼저 내드릴게요. 현대소설 3, 4, 5겠죠? 아마 3, 4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날개는 했죠? 그죠? 현대소설 3, 4, 5. 그리고 다음 주에 일단 3월 모의고사 갖고는 오셔야 됩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는 오답률 높은 거 있으면 그 정도는 건들 거긴 한데 뭐 오답률 높은 거고 그럼 안 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수업 시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챙겨는 오세요. 아시겠죠? 3, 4, 5. 아마 저번 숙제가 1, 2, 3이긴 했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쨌든 3, 4, 5 나갈 거니까 저는 3, 4, 5는 다 해놓으라고. 그리고 수특은 시간 나시면 미리미리 다 끝내놓으세요. 어차피 수특은 한 번 다 돌리긴 해야 되잖아. 한 바퀴 미리 다 돌려놓으면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독서 좀 펴보시면 일단은 169쪽인데 아이고 어려. 산화환원 여기다가 쓰고 다음 거 넘어가자.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 내준 숙제만 지금 저도 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전체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사회지문도 그렇고 이번 과학지문도 너무 조금 배경을 어설프게 주는 느낌이 좀 있어. 뭐 예전 같으면 아예 이런 배경 가지고도 하나를 딱 낼 정도인데 그냥 막 던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 좀 잡아놓고 다음 주에 지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뭐 저보다 다 잘 아실 텐데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거든요. 그게 이제 169쪽 지문에 뭐 잠깐 등장은 하죠. 산화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과학을 하시는 친구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근데 이제 과학을 안 하시는 친구들은 1학년 때 뭐 공통과학 배우고 한 2년 지나면 이제 이런 것도 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은 세트야, 세트.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즉 둘의 어떤 그 교류를 얘기하는 거거든. 산화라는 건 뭐냐면 얘가 산소를 얻어. 그럼 얘가 산소를 얻으면 전자를 잃게 되거든. 자,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야지. 대체 이 산소는 어디서 났을까야? 이 산소는. 왜냐면 혼자 있는데 갑자기 산소를 얻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면 이 산소를 어디서 얻냐면 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친구한테서 산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즉 산소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산소를 얘는 주는 대신에 뭐? 여기서 잃은 전자를 갖고 오는 거야.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인 거예요. 됐니? 나도 이렇게밖에 몰라.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이제 그 쇠가 녹쓰는 거죠. 쇠가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쇠가 산소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녹이 슬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전자는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 뭐 그럼 공기가 이걸 받겠죠. 대기가. 오케이. 요거는 뭐 요 정도라서 별건 아니었고 산화환원도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는 해서 이거고 이제 문제가 사실은 172쪽이죠.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와는 뭐 상관없이 이게 양자역학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이 요즘 과학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거든. 그러니까 이게 과학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에서. 그러니까 한 4, 5년? 그쯤만 해도 어쨌든 간 그래도 국어 쪽에서 과학을 우려먹는 건 상대성 논리였단 말이야. 상대성 원리. 근데 요즘은 슬슬 이제 상대성 원리는 조금 구닥다리가 됐고 국어 지문에서 양자역학을 이제 내기 시작했어 막.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제 양자역학이 고등 과학에도 들어왔더만 이미. 그렇대. 나도 뭐 배운 건 아니니까. 근데 양자역학이 파면 팔수록 약간 답이 없어서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는 만큼만. 근데 그 아는 만큼만도 생각보다 많아. 이 양자역학의 흐름을 쭉 얘기하려면. 그리고 칠판 좀 마르면. 그리고 제가 양자역학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예전 수특에서 개념 설명한 것들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찾아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고1 내신 들어가서 조금 바빠서
미안해. 바빠서 핑계지. 그냥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 최대한 빠르게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으로 한 번이라도 다 모아서 드릴게요. 지난주에 내가 뭐 줬냐? 지지난주인가? 그 할인율 줬지? 풀긴 했니? 읽긴 했니? 자, 우리 뭐 눈치 보이니까 자, 눈 감고 그지? 나 안 했는데 그럼 쪽팔리니까 나는 그 지문을 읽거나 풀었다. 오케이, 내리시고 2대 3이네요. 그냥 그렇다고. 그럼 다음부터 부부만 중계할까? 농담입니다. 드리긴 다 드려야죠. 아이고. 자, 양자역학 좀 봅시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에 트렌드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양자역학이 가장 쉽게 나온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제 빛의 이중성부터 시작을 했거든. 사실 빛의 이중성이라는 건 옛날에도 조금 나왔어.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어. 이쪽으로 빛을 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이 빛이 들어오는 결과가 있을 텐데 빛이 입자라면 여기만 흔적이 남을 거야. 그러면 아, 빛은 입자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빛이 파동이라면 얘가 요런 식으로 퍼질 거고 얘도 요런 식으로 퍼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겹쳐지는 부분은 보강이 일어나서 흔적이 남을 거고 안 겹치는 부분은 상쇄라는 게 일어나서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럼 흔적이 이런 식으로 남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 빛은 입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관측을 안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전 역학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입자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있는 거잖아. 알갱이가. 근데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의 이동일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인 거거든. 이게 모든 물질이 입자냐 파동이냐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넘어간 거야? 야, 대체 물질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또. 근데 지금은 결론이 났죠. 자, 이제 파동함수라는 공식을 드브로이인가? 어떤 과학자가 이제 만들어냈어. 이 파동함수는 뭐냐면 이 파동의 파장은 H라는 플랑크 상수가 있고 이거 분의 P, 운동량이라는 거야. 근데 운동량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지? mv거든.
질량 곱하기 속도? 잠깐 현타가 오죠. 씨발, 저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그래. 나도 지금 하면서 이거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 뭔 줄 알아? 이거 작년 수특에 나왔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플랑크 상수는 너무너무너무 작아. 너무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 거시세계는 뭐야? 큰 것들이 보이는 세계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미시세계는 아주 작은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를 이제 미시세계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파동은, 모든 물질은 뭐가 존재하냐면 물질파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단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 물질파라는 걸 내뿜어.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파동을 느끼지 못하냐라는 거야. 왜? 파동이라면, 자, 당구공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 둘이 파동이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튕겨 나가잖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거야. 자, 봐봐. 플랑크 상수가 너무너무 작다 그랬지, 얘가. 이 질량에 비해서. 얘는 지금 거시세계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분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분자가 훨씬 작으니까 이 파장이 어때 버리는 거야? 너무 작은 거야. 우리가 이거의 파장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파장이 작아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질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속도를 멈출 수는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 안에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산소 분자들이. 근데 이거를 뭐 영하 몇백 도 뭐 그 섭씨 뭐 그런 낮추면 이게 멈춘대. 그러면 진짜 보면 처음에 알갱이들이 입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얘가 점점 파장이 생겨. 그러니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하나의 파장으로 합쳐져.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야. 이거 진짜 실제 과학 실험이래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파동이라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미시세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장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작년 수특에서 아예 이거 관련해서 지문으로 한번 나왔고요. 나도 그래서 이거 그 지문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한 거거든.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자, 또 그게 이제 이 지문에 나온 거기도 한데 그냥 꼭 크게 씁시다. 이제 불확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불확정성.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파악하려고 할 때 미시세계 양자극적으로 들어가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무언가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걸 확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예시가 두 가지인데 고등 과정에서의 예시로 들어가면 일반 물리에서 예시를 들면 자, 이 방 어딘가 내 주변 어딘가에 풍선이 있는 거야. 공중에 떠 있는.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얘를 찾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걔를 찾는 거야. 왜냐면 막대기에 뭔가 툭 쳤어. 그럼 거기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그 풍선을 아무리 살살 쳐도 치는 순간에 그럼 그 풍선이 이제 거기 있는 거야? 아니지. 즉 이게 너무너무 작은 세계다 보니까 뭐? 관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줘버리는 거야. 이게 보통 이제 고등 과정에서 쉽게 설명하는 이거고 실제로는 근데 그건 아니래. 이 막대기의 에너지가 0이라고 할지라도 확률론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야. 자, 여기에 원자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뭐 요즘 너희들이 배울 때는 모르겠어. 내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전자가 이 주위를 돈다고 배웠거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면 전자가 여기를 도는 게 아니야. 뭐야? 여기에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파동이라는 건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 여기 전체에 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파동에 있는 건데 전자를 딱 여기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관측을 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깨져서 위치가 특정 지어진다라는 거야. 그렇대. 오케이? 근데 이게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야. 당연히 나도 이해는 못했어. 그렇대. 근데 이게 지문으로 자꾸 나와. 이런 불확정성이라는 게. 알겠니? 그러니까 일단 이 모든 거를 이해하려면 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동이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먼저인 것 같아. 그래서 전자도 이렇게 파동으로 존재를 하는데 파동으로 존재하면 우리가 위치를 특정 지을 수가 있냐고.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구나 라고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물론 관측을 하는 순간 튀어나올 거고. 이게 불확정성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말이기는 한데 불연속성이라는 것도 양자역학의 특징이거든. 이건 지문에 있었죠. 불연속성이라는 거. 이 불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파장이 파동이라 그랬지. 파장이 정수배로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정수배로만. 그래서 뭐 이건 지문에도 있지만 정상파만 존재하게 된대. 이 이유가 뭐냐면 뭐 여기서 지금 이 정상파라는 건 지문에 있었죠. 여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끝이. 끝이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파동을 해도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 즉 이게 지금 이 정수배라는 거야. 1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 여기서 보면 원자가 있고 전자가 여기 이렇게 파장으로 있다 그랬지. 근데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막 전자가 60개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파장 아니면 이만큼의 파장, 이만큼의 파장인 전자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파장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강과 상쇄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파장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똑같지 지금. 그러니까 보강이 일어나서 이게 2배로 커져. 근데 얘가 반대인 이런 파장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얘랑 상쇄가 일어나서 사라져.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이해가니? 즉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의 말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 전자의 파장이 보이는 부분이 뭐다? 이 파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다. 보강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수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끝이 둘 다 정해져 있잖아. 이 끝이 이 한 바퀴라는. 그러면 봐봐.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이 파장은. 얘가 정수배가 아니면 이 끝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다 상쇄가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불연속성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제가 수특에서 본 내용이고 골 때리죠. 그리고 이건 제가 아직 수특에서 못 본 내용인데 끝난 줄 알았지. 이게 제일 최신인 것 같아. 양자 얽힘. 그러니까 양자 얽힘은 뭐냐면 두 입자의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두 입자의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양자 상태라는 건 중첩의 상태라는 거야. 이거는 뭐 예전에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 고양이 누구지? 갑자기 까먹었다. 그 상자 안에 고양이 뭐라고? 아무도 모르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나 이거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안 썼는데. 어쨌든 간 양자각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파동이면서 입자가 중첩돼 있다라는 게. 그러다 관측하면 입자고 아니면 파동이다 이러는 게. 그래서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러면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를 상자에 넣고 1시간마다 이 50%의 확률로 그 병이 깨지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치자. 이제 사고 실험이야. 야 그러면 그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거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거냐 중첩인 상태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게 고전역학은 이제 결정론적인 세계고 양자역학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중첩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거든. 중첩이 돼 있다가. 근데 재밌는 게 자 A라는 입자랑 B라는 입자가 있어. 그럼 이 두 개가 얽힌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 그냥 뭐 이게 위아래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뭐 위로 돌거나 아래로 돌거나. 근데 A라는 거를 관측해서 위로 돈다라는 게 관측이 되는 순간 B라는 건
밑으로 도는 게 관측이 되고 A라는 게 밑으로 도는 게 관측이 되는 순간 B라는 건 위로 도는 게 관측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입자가 얽혀 있다라고 해서 양자 얽힘인 거거든.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선택이 된다.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도 모르는 세계지만 양자 컴퓨터도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결국 컴퓨터는 이진수의 세계거든. 0 아니면 1.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니까 0 아니면 1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거지. 아예 중첩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린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 그지? 이게 고등 과정의 한계인 거야. 저거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근데 이걸 사용해서 과학자들은 이미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양자 컴퓨터도 만드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저도 이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약간 과학 세계에 대한 뭔가 의구심이 있었거든. 뭐냐면 아니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뭐 상대성 원리니 막 이러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왜 별로 이런 게 없지? 옛날 사람들이 훨씬 똑똑했던 건가? 아니면 과학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특이점에 온 건가? 바뀔 수 없는 딱 그런 데 와버린 건가? 이런 막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딱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 왜냐면 나도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일 거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상대성 원리까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뒤는 고등과정이 아니라 대학교 물리과정 그런 데서 계속 수업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많이 또 내려와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고등과학 수준으로 조금 내려와 버린 거야. 이게 워낙에 이제 좀 많이 대중화된 거지 사실은 상대성 원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빌어먹을 국어에서도 이 양자역학을 슬쩍 조금 핥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좀 알긴 해야 돼.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 보려고 그러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저도 막 2시간짜리 유튜브, 3시간짜리 유튜브 막 보고 또는 막 나무위키도 보고 막 어떤 논문도 블로그도 보고 막 그런 거를 봐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는 한데 뭐 양자역학이라는 게 워낙에 어려운 개념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모든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파동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니까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없는 거고. 왜 너희들 파도의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있어? 계속 움직이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위치를 정할 수 없는 거고. 연속성이 없다라는 것도 그냥 파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양자 얽힘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대요. 하나를 관측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게 된대. 그래서 막 유튜브 보면 막 그러더라고. 하나 입자가 지구에 있고 다른 입자가 목성에 있으면 그럼 그것도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된대. 과학자님이, 교수님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먼데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대. 그게 양자 얽힘이랍니다. 됐니? 그래서 요 양자역학도 제가 아는 만큼에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최대한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정리해 본 거고, 물론 뭔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과학자는 아니니까. 또 나름 뭐 정리를 한 거니까 얼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과학자님의 설명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거 그대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런 거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요 과학 지문은 다음 주에 하나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지금 궁금하긴 하니까 뭐 어떤 것 좀 많이 틀면 다음 주에 어떤 거 할까 좀 볼까? 지금 과학 한번 펴보실래요? 170조? 전화도 허헐. 운이 좋았네? 다음 주에 뒤에 거 하면 되겠네? 저도 있어. 영상 아직 안 봐가지고 숙제가 문제 있어. 녹화 중이구나.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풀어오신 것만 보면 아마 세 개 중에 과학 2번 양자역학을 제일 좀 까다로워했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그건 다음 주에 조금 더 다 풀어오시면 조금 더 확인해서 가장 좀 까다로운 지문 선택해서 하나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뭐 또 할 거고 모의고사 까먹지 말고 갖고 오시고 또 뭐 수요일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